오케이. 어제 간단하게 그죠? 이번 학기에 강의할 내용에 대해서 조금 살펴봤지만은 오늘 간단히 좀 복습을 복습이라고 해야 되나? 1학년 때 했던 개념하고 이런 거 간단히 좀 살펴보고 난 다음에 프린트물 1페이지부터 시작해서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자, 프린트물 1페이지 방금 받았나? 프린트물 1페이지 보면 함수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메인 포커스가 이런 함수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메인 포커스는 어디 있느냐 하면 정렬과 공력이 실수 전체를 짚어 이 함수를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분석을 하고 싶다는 겁니다. 일변수 함수의 분석. 일변수 함수의 분석에서 일단 우리가 주된 초점을 맞추는 부분 중에 한 가지가 최대의 최소값이라고 했죠. 그래서 최대의 최소값이라든가 아니면은 극계의 극소값 또는 근이라든가 이런 등등등의 문제를 한번 살펴보겠는데, 일단 1페이지 보면은 함수는 일반적으로 정렬과 공력이 실수 전체 집합일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미적분학 원에서는 일단은 정렬과 공력이 실수 전체의 집합이다 가정을 하고, 그 다음에 함수를 결정하는 것은 정렬, 공력 그리고 대응규칙이라고 해서 fx 이퀄 예를 들어서 x의 삼성 마이너스 2x의 제곱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이 될 수도 있겠고, 또는 sin 2x 플러스 x 제곱 마이너스 x 코사인 x 예를 들어서 이런 함수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요새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라 또는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그리기가 현재로서는 좀 쉽지 않다 하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한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때 우리가 좀 초점을 맞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함수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수학 1에서 작년 1학기 때 한 1년 전쯤에 여러분들이 배웠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함수, 일반적인 함수는 정의역과 공력이 실수의 집합이 아니고 그냥 아무 집합이 되든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수학에서는 수를 집중적으로 다루다 보니까 정의역과 공력이 실수 전체 집합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실수 중에 일부, 양의 실수라든가 이런 이제 실수의 부분 집합이 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함수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함수 공부의 반은 뭐라고 했었죠? 어제 함수 공부의 반은 실제로 함수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것은 함수를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마찬가지로 표현 방법이라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함수를 어떻게 나타낼 것인가 하는 문제가 생기겠는데, 이렇게 크게 식과 그래프 이런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보통은 이렇게 식으로 나타낼 수도 있고요. 또는 이거의 그래프로 그리니까 예를 들어서 그래프 모양이 예를 들어서 이런 형태가 됐다 이런 식으로 이제 식으로 볼 수도 있고 그래프로 볼 수도 있겠는데, 식과 그래프는 서로 상관점이 있어요. 그래프가 10보다 좀 더 좋은 점이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 그래프가 10보다 좀 더 좋은 점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이 있겠죠. 어떤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좋다고 볼 수 있겠어요? 좀 크게 이야기해 줄래요? 가능성이 한눈에 보이니까. 네, 한눈에 보인다. 직관적으로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전체적인 특징을 좀 빠르게 파악할 수가 있겠죠. 그죠? 함수의 그래프를 보면은, 식으로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 식만 봐가지고, 이 식의 이게 그죠? 어떻게 움직이는지, 함수의 그래프 모양을 가지고, 그래프 모양을 딱 그려주면서 직관적으로, 함수가 x가 얼마에 대한 어떤 값이 될 때, 움직임을 가지고 통째로 한 번에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번 학기 공부의 한 60% 정도는 그래프 그리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함수를 식으로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래프로 나타내는 것만으로도 그게 사실은 이제 거의 공부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수학 공부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 함수에 대한 공부에 많이 강의 그래프 그리는 거다 이렇게 봐도 사실 무방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마치 이거는 그죠? 식과 그래프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서로가 장단점이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식이 더 좋고 어떤 경우에는 그래프가 더 좋고 그렇습니다. 그래프의 장점 중에 한 가지가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전체적인 흐름을 가지고 볼 수 있다는 게 좋다.
식이 갖고 있는 장점은 어떤 게 있어요? 그러면 각각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x에 대응하는 y-값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죠. 정확성을 요구할 때는 보통 식보 그래프보다는 식이 좀 더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류 역사에서도 수많은 전쟁이 있었어요. 전쟁의 역사를 바꾼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자폭탄 이런 것들이 전쟁의 역사를 바꾸었고, 또 고대에서 보면 전쟁의 역사를 바꾼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만원경입니다. 만원경이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만원경을 만들어짐으로써 만원경을 얻으면 어떻게 됩니까? 적의 움직임을 미리 선제적으로 예측을 하고 우리가 대비를 할 수가 있죠. 만원경이라는 것. 만원경은 시가 그래프 중에서 어떤 특징은 어느 거에 좀 더 비슷하다고 보여요. 만원경이 기능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게 시가 그래프 중에 어느 거일까요? 그래프에서도 그래프가 만원경을 통해서 우리가 전체적인 어떤 적이 멀리 있는 적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적의 움직임을 가지고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원경이 반대 개념, 정반대라고 하기는 좀 뭐하지만 상대적인 개념이 뭘까요? 적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현미경 이런 걸 또 볼 수 있다고. 어떻게 보면 현미경은 작은 걸 확대해서 상세하게 보고 전체 멀리 있는 것들 가지고 우리가 또 보는 거 이런 뭐 여러 가지 이제 특징들이 있겠어요. 또한 뭐 경우에 따라서 자세한 것을 가지고 자세하게 보고 싶지 않아 가지고도 자세한 것을 가지고 더 확대해 가지고 필요가 있긴 하다고도 사실 이제 암호론이라든가 이런 데서 어쨌든 보면은 식이라는 것은 현미경하고 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작은 부분에 정확한 값을 가지고 계산을 해내는데 상당히 유리한데, 그래서 그래프는 정확한 값보다는 사실 우리가 큰 그래프를 가지고 펜으로 그리면 기형을 그리는 거지 정확한 그래프는 못 그려요. 대충 비슷하게 그리죠. 뭐 컴퓨터로도 그래프를 그려보면 사실은 컴퓨터로 y-권 x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봐라 이러면 그래프가 나오는데 그게 정확하기보다는 사실을 확대해서 보면 근사값인 것이지 정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그래프라는 것은 약간의 정확성을 좀 희생시키고 전체적인 흐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데 상당히 좀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에 공부하는데 초점 의미가 일련 함수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이 그래프에 그리는 것, 이것이 이제 아주 밀접하게 연계되는 부분이 이제 미분이라는 개념이라는데, 미분이라는 것은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 미분이라는 개념은 생각하기 위해서 극한이라는 개념이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극한의 개념을 공부를 하게 되고, 이 극한이라는 개념은 또한 실수하고 연결을 지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그래서 실수의 어떤 부분이 극한이라는 개념을 만들 수 있도록 해주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1페이지에 보면은 함수를 결정하는 거, 1페이지 위에 보면 정의와 표현으로서 함수를 결정하는 것은 정의역과 정보역, 제용규칙, 그리고 두 번째가 함수의 정의가 나와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 책에서 1에 3번을 보면은 함수의 정의역과 공역은 특별한 말이 없으면 실수 전체 집합 또는 정의 가능한 실수의 집합, 예를 들어서 무리 함수다. 예를 들어서 x가 루트 x 제곱 마이너스 1이다 이래 되면 x 제곱 마이너스 1이 이거가 크거나 같게 되는 거예요. 실수 전체 집합은 아니죠. 대부분은 실수 전체 집합이지만 이러한 이제 정의 가능한 실수의 부분 집합 이런 것이 정의역이 된다. 그리고 표현하는 식과 그래프가 있는데 그래프를 그리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어쨌든 우리가 인생살이에서도 표현을 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수학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지금 가진 생각을 얼마나 잘 전달하느냐,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대학 입시에서 면접을 보기도 하고 나중에 또 나아가서 나중에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기업에 취직을 한다. 취직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 면접을 보죠. 면접을 볼 때 어떻게 뭐가 중요합니까? 내가 갖고 있는 생각, 좋은 생각을 가지는 것도 참 중요하다는 거죠. 그 생각을 잘 표현해서 상대가 내가 가진 것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잘 표현을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죠. 그냥 우리나라 넷플릭스 드라마들 일부가 상당히 인기를 끄는 데서 그 드라마의 원작자가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구성하느냐, 이 구성이라는 거 상당히 중요하죠. 그 드라마를 작가가 아무리 잘 구성을 하더라도 그것을 표현해내는 어떤 배우들의 연기가 뭔가 좀 어설프다 이렇게 그러면 사람들이 별로 관심을 갖지 않겠죠. 두 가지가 원작자가 갖고 있는 어떤 감각이라든가 그 능력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그것을 표현해내는 그 사람의 원작자가 어떤 생각을 갖고서 만들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배우들이 연기를 하면서 그것을 나타내는데 그 연기에 따라서 그것이 시청률이라든가 이런 데 많은 영향을 받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표현을 잘하는 게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식과 그래프에서 그래프를
공부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초점을 맞추고 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함수에서 새로운 함수를 만드는 거, 생성자라는 개념도 우리가 공부한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뭐 어제도 강조했지만 뭔가 어떤 여러분들이 회사의 경영회사가 되든지 뭐 어떤 중요한 역할을 했을 때도 항상 그 어떤 집단에 가더라도 그 집단을 이끌어가거나 그 집단에 힘을 불어넣어주는 에너지를 불어넣어주는 국가로 치자면 국가의 발전소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뭐 원자력 발전소라든가 뭐 기타 어떤 자동차라고 보면 엔진이라든가 그것이 움직이게 살아 움직이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생성자라고 부른다면 일반적인 함수에서 새로운 함수 만드는 방법은 합성하고 인버스가 있지만 정력과 공력이 필수적인 집합이라면 사칙연산을 이용해서 정력 필수에서 새로운 질식을 만드는 방법이 사칙연산이 있기 때문에 사칙연산과 합성과 함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생성자의 중요성은 왜 중요하냐면 문제를 풀다 보면 주어진 함수 또는 주어진 함수하고 식하고는 정확히 같지는 않지만 대충 비슷하게 봅니다. 그래서 함수 또는 주어진 식으로부터 문제가 안 풀리면 항상 새로운 식을 만들어내야 되겠죠. 만드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사칙 연산밖에 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중학교 때 여러분들이 하는 거 x 플러스 y 합니다. x 제곱 마이너스 y 제곱 이가 된다. 얘를 관계식으로 풀어라.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뭐 자체를 암만 그냥 보고 있어도 안 풀리죠. 그래서 세계에서 새로운 식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거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변형을 해가지고 y 콜 뭐 예를 들어 3 마이너스 2x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은 여기서 읽어가는 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사칙연산을 이용해서 양변에 EX를 빼놓는 거죠. 새로운 식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대입하는 것은 어떤 개념입니까? 대입하는 것은 사실은 함수에서 대입한다는 개념은 함수에서 새로운 함수를 만드는 관점으로 볼 때는 합성 개념이거든요. 맞습니까? 그래서 새로운 식을 만드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사칙연산하고 합성 인버스 이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문제를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극한을 계산하시오 이런 문제를 예를 들어서 다루게 되는데 극한 문제가 주어진 문제로부터 절대로 문제가 안 풀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새로운 식을 그 극한 문제를 가지고 개념을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개념하느냐 기본적으로 개념하는 방법은 사칙연산, 합성, 인버스가 있다는 거 이걸 항상 기억하고서 사칙연산을 어떻게 쓰고 합성이나 인버스를 어떻게 써가지고 이 식을 개념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자연스럽게 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성자를 잘 아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냥 무엇을 공부하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어떤 분야에서도 내가 최고의 위치에 있기 위해서는 그 생성자를 항상 잘 알고 그것을 내가 자유자재로 필요한 순간에 항상 잘 사용할 수 있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학을 계속 공부하면서도 또 생성자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비상적으로 알고 있어요. 모르진 않아요. 그런데 필요한 순간에 알기 위해서는 그 중요성을 내가 충분히 잘 알아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성자입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을 명심을 하기 바라고 그리고 함수를 분류를 하면 함수는 수많은 함수들이 있어요. 수많은 함수들이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수학적으로 의미 있는 함수들을 본다면 필수물에 나와 있다시피 그죠? 일단은 기본적으로 다음 함수 식이나 함수나 같지는 않지만 정확히 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함수나 식이나 비슷한 개념을 볼 수 있고 식이라는 것은 수에다가 나중에 어떤 문자가 들어갔다 할 때 문자에다가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수와 문자가 결합해가지고 새로운 식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방법으로 생성자를 생각하면 사칙연산하고 합성하고 인버스가 있죠. 그래서 이것을 바탕으로 사칙연산의 요소를 들어서 x의 3성 마이너스 2x 제곱이라면 이거는 어떤 뜻이에요? x를 3번 곱하고 마이너스 2 곱하기 x 곱하기 x를 넣어서 문자하고 수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기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다함식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이러한 형태를 가지고 다함함수라고 보고 다함함수 폴리노미얼 펑션 다함함수에 나눗셈 개념이 들어가서 얻어지는 게 유리함수가 되겠습니다. 다함함수분의 다함함수 루트 개념이 들어가서 얻어지는 함수가 무리함수가 되겠고 그 다음에 지수함수하고 지수함수에 여기엔 로그함수가 있겠습니다. 로그함수 그리고 삼각함수하고 삼각함수 A 함수인 역삼각함수 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앞으로 석사 배울 함수로서는 하이퍼볼릭 펑션 그리고 요새 역함수도 또한 있습니다. 인버스 하이퍼볼릭 펑션 이런 것은 또 여러분들이 기말고사 치기 전쯤에 공부를 하게 됩니다. 인버스 하이퍼볼릭 펑션 그냥 모든 함수는 이거밖에 없느냐 하면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서 방금 좀 전에 말한 이런 함수는 뭐라고 볼 수 있겠어요? 이거는 다함함수하고 지수함수 두 개를 하거나 함수에서 새로운 함수 만드는 방법이 사칙연산,
합성 인버스라고 해서 다음 함수하고 지수 함수를 더하고 사칙 연산의 명수 만들고 그 다음에 상부 함수하고 합성을 하고 그다음에 이거는 다음 함수하고 상부 함수를 곱하고 곱했는 것에다가 빼주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기본적으로는 이걸 재료로 해서 여기 있는 함수의 합성 인버스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이용해서 만들어진 함수를 거의 99% 다룬다는 거예요. 이거 말고도 사실은 있죠. 이렇게 나타내서 오는 함수들도 사실은 있긴 한데 그런 함수들은 거의 다루지 않는다고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다루는 함수는 요 함수하고 여기 표시되는 이 함수를 이 함수가 변형된다면 사칙 연산이나 합성이나 인버스에 의해 가지고 식이변 좀 함수가 바뀔 수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요걸 소대로 해서 이렇게 변형을 해가지고 우리가 함수를 다룬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다음에 4번 분류 2 보면은 함수를 이렇게만 분류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정답함수라든가 감수함수라든가 체배가 비함수니, 체배가 비함수니 이런 등등등으로 기타 본인의 편의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바꿀 수도 있겠어요. 우함수냐, 비함수냐, 또는 1대1 함수냐, 전사함수냐, 단사함수냐 등등등으로 이렇게 이제 분류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조금 떨어지고 나중에 보기는 봅니다. 그런데 이제 일단은 이런 방법도 있고 이거 말고도 또 분류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선생님이 하는 것 중에서도 함수도 분류하는 방법으로는 그 핸드폰 번호 다 적었습니까? 다 적었으면 선생님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있네. 분류하는 다른 방법, 박상현 학생 어떤 게 있을까요? 이 말고도 함수를 분류하라고 하면은 연수함수냐, 불연수함수냐, 이런 함수로 예를 들어서 분류할 수도 있겠다. 연수함수는 당연히 연수함수라는 말을 듣긴 했지만 연수함수의 정확한 정의를 보지는 않았지만 연수함수냐, 불연수함수냐, 또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겠어요? 1대1 함수. 1대1 함수는 좀 전에 이야기가 되는 것 같은데 1대1 함수 아니냐 주기함수. 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주기함수냐 아니냐 이렇게도 할 수도 있겠다고 등등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일단은 중요한 것은 일단 이런 부분들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또 비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디에 있는지 알아서 비교라는 게 사람들에게 스트레스를 주죠. 여러분들도 나중에 이 대학 입시에서 성적을 가지고 면접관이나 입학 사정관 입학 담당자들이 여러분들을 비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교하는 방법을 이제 함수들 사이에 어떤 비교 크기 관계를 보면 이제 함수의 히터를 봐서 그냥 함수나 식이랑 거의 비슷하게 보면 어떤 fx 이퀄 0 원하는 fx가 양수냐 음수냐 이런 이제 부분들을 응어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따지게 되는데 이러한 형태는 근해 문제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방정식의 근해 문제, 방정식의 근해 문제는 x축과의 교점을 그래프의 x축과의 교점을 찾아주면 된다고. 그다음에 구등식을 공부가 크냐 작으냐 이런 것들을 그래프로 그려보면 우리가 좀 쉽게 파악을 할 수 있겠고, 그다음에 특히 또 관심이 큰 것이 최대체수가 극대극소 작년에 여러분들이 배웠습니까? 최대체수는 개념을 다루었는데 극대극소라는 말을 작년에 쓰던지 안 쓰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극대극소라는 개념은 좀 이따가 우리가 어쨌든 공부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6번의 기호 이거는 작년에 썼던 했던 개념인데 fx가 x의 상표는 함수값이라고 하고 치역 f 라지 x 이렇게 기호로 나타낸다 부분들은 이미 알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페이지로 잠깐 넘어가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내용들이 겁니다. 대부분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보면 페이지 첫 번째 보면 M이라는 것은 자율수정체의 집합을 M으로 나타내고 G는 정수의 집합. 왜 정수의 집합을 G로 나타낼까요? G로 나타내는 이유는 G가 어디서 따왔을까요? 어디서? 독일어 뭐죠? 네, 독일어에서 G가 나왔습니다. Q는 왜 Q라고 나타낼까요? 유리수의 집합. Q는 코션트, 나눗셈 이라는데 그래서 코션트에서 Q가 실수의 집합을 리얼 넘버에서 알았다고 하고 C는 컴플렉스 넘버. 그래서 이런 Q를 사용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용어로서 DF는 정의를 기록하는 THM은 뼈로 lem마는 뭐 보조종이 X점, T점 이렇게 나타내는 수칙에 있을 부분 이렇게 줄여서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수학에서 많이 쓰는 기호로서 존재성을 가지고 이게 테스트 기호는 존재한다. 그 다음에 홀 기호 그런 것도 자주 사용을 하게 되고 P는 Q이다. P랑 요거 약간 좀 구분할 필요가 있겠어요. 이제 기호를 쓰면 여기서 이렇게 나타내기도 하고 요거나 똑같아요. 동일하게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타내기도 합니다. 요거하고 이제 요거는 좀 다르다는 거예요. 두 개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 PQ가 어떤 명제 또는 분사 명제라고 해야 되면 이렇게 했을 때 위에 거와 밑에 거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위에 거와 밑에 차이점은 둘 다 사실은 동시라는 측면에서 P의 표준 조건이 Q가 된다 이렇게 사실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을 보면 좀 달라요. 김태환 학생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요거하고 밑에 거하고는 위에 있는 건 주로 어떤 게 사용할까요? 네, 이거는 약속이라고 합니다. 약속. 정의. P라는 조건을 만족할 때 Q라고 부르자 이런 게 P라고 부르자 좀 있으면 그죠 함수의 극한을 정의한다 정의할 때 액션을 대상하고 정의한다 이런 뜻으로 두 개가 이미 정의되어 있는 상태에서 비교해 보니까 동시가 되더라. P라는 거 Q라는 거 둘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비교해 보니까 P는 Q가 되고 P는 Q다 이런 정의 또는 보조 정의 lemma 이런 데서 하면 된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P, Q 중에서 하나는 이 위의 경우에는 하나는 수학적으로 의미가 있는데 P라는 것이 어떤 새로운 용어를 정의한다. 북한에 예를 들어서 함수 리미트 fx 예를 들어서 리미트 x가 a에 가까이 갈 때 fx equal l이다 그렇게 하는데 이것은 이 데피니션이라고 할 때는 이렇게 됩니다. 디지털 데이터 양수 이렇게 기록 제품이다 해서 이제 이 그냥 데피니션으로 사용하고 밑에 그냥 필요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좀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기호로 이렇게 나타내기도 하고 A 콜론 이퀄 B라고 하면 A 콜 B로 둔다 또는 B를 A로 둔다 같은 말입니다. B를 보면 A로 둔다 또는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A 이게 좀 복잡해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x 삼성 마이너스 2x의 제곱 마이너스 3제곱 x 삼성 마이너스 2x 플러스 2를 인수분해한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답니다. p x 삼성 마이너스 2x를 된다는 말은 이것을 t라고 나타내자 알겠습니까? p를 가지고 이거 나타내자 줄 3개를 내는 것을 나타내기도 하고 이렇게 나타내기도 합니다. 이런 기술을 사용을 한다. 그 다음에 4번 구간에 보면 오픈 인터벌, 클로스드 인터벌 한 가지가 써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게 빠져 있느냐 하면은 AB는 실수입니다. AB는 실수가 되고 A보다 B가 큰 실수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제 미적수나 원투에서는 수라고 하면 특별한 말이 없으면 그냥 수, 그냥 넘버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수는 자연수가 될 수도 있고 정수가 될 수도 있고 복소수가 될 수도 있고 실수가 될 수도 있고 이런데 일반적으로 그냥 수라고 하면 뭘 의미하겠어요? 실수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어요? 복소수는 거의 약 다릅니다. 거의 다르지 않고 그냥 수라고 하면 대부분 저는 어떤 실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A가 B보다 큰 경우에 A라고 하는 우선 오픈 인터벌이라고 부르는데 X가 A보다는 크고 B보다 적은 경한 것을 이렇게 나타내고 N N라는 것은 X나 자네 다 배운 겁니다. 마이너스 무한대 B라는 것은 X라고 B가 B보다 적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오픈 인터벌이라고 부릅니다. 밑에 제 밑에 기억이 안 지켜져 있다고 선생님 오늘 아침에 급하게 준비를 하다 보니까 그걸 좀 빠진 부분들 일부 좀 있습니다.
왜 오픈이라고 부르겠어요? 반대로 밑에 보면 클로스드 인터벌 있다고요. 클로스드 인터벌 있는데 맨 밑에 이것도 좀 제가 빠져 있다고요. 요거는 제가 이보다 조금 낫다. 이게 빠져 있습니다. 클로스드 인터벌이라고 하는데 오픈 클로스드라는 말은 왜 용어를 하나는 오픈이라고 하나는 클로스드라고 오픈 인터벌을 저렇게 이건 오픈 인터벌이라고 하는데 전체로 보니까 오픈이라는 말, 클로스드라는 말을 쓰는데 여러분들 술래잡기를 하는데 보도 술래잡기를 한다고 생각합시다. 방 안에서 문이 닫힌 어떤 방 안에서 술래잡기를 하면은 술래를 언젠가는 잡을 가능성이 크죠. 그런데 문이 열려 있는 집에서 술래잡기를 한다고 하면은 하루 종일 술래잡기를 해도 내가 원하는 술래를 잡는 게 불가능할 수가 있겠죠. 그런 개념이 오픈 클로스드라는 개념의 인터벌의 데피니션에 숨어 들어있는 것 같습니까? 느끼십니까? 그렇게? 네. 왜 그렇습니까? 그거는 이제 오픈이라는 말을 쓰는 게 상상입니다. 순간에 이 상에서 이 직선상에 이렇게 이런 셈이 있다면 이 위로 움직이면 되겠다면 이 밖에 움직이는 사람은 이미 상상을 하기 위해서 이 밖에 있다고 보지 마세요. 밖에 있다 보면 안 되고 이 안에만, 이 위에만 있는 자기가 서 있는 위치밖에 못 보는 존재가 보면 이쪽으로 가면 끝이 없어요. 그것이 왼쪽으로 가서 A와 아무리 가까이 가고 우리가 이 바깥 부분을 모르는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이 직선밖에 모르는 존재가 내가 서 있는 위치밖에 모르는 존재라고 판단해서 이쪽으로 가도 끝이 없고 이쪽으로 가도 끝이 없어요. 그에 대해서 저는 이제 B쪽으로 가는 건 이제 수선이 돼가지고 B라는 끝절에 도달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클로스드 인터벌이가 이렇게 됩니다. 오픈 인터벌과 클로스드 인터벌의 데피니션 맞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질문 있습니까? 네, 자막면 스스로 쏙 들으면 됩니다. 하고 있는 리얼 넘버 시스템이라고 해서 3페이지에 나와 있다고. 그래서 어제도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은 리얼 넘버라고 하기도 리얼 넘버, 셀러블 리얼 넘버 시스템 세 가지에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리얼 넘버 시스템을 보통 이렇게 나타내는 R 플러스 버커하니 리얼 넘버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얘는 이 세 개 사이의 차이점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세 사이는 보면 어떻게 보면 이걸 국가로 보면 또 R이라는 것을 국가로 보면 이 개인 실수 하나하나 요것들의 모임이 실수 하나하나를 감안하는 게 실수 전체 18이라고요. 지구상에 수많은 건 아니고 한 800개 정도 되는 국가가 있어서 그 국가에 성원들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국가가 있다는 거거든요. 이거 리얼 넘버 시스템이라는 말을 붙였다고 하면 리얼 넘버하고 어떻게 구분할까요? 리얼 넘버 시스템하고 리얼 넘버 셀하고 리얼 넘버를 먼저 구분이 돼야 됩니다. 사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엄밀하게 말하면 20분 하기서는 셀하고 리얼 넘버 이거에서 아니라 사실은 여기에 초점을 맞춥니다. 이 책에서는 이렇게 표시를 해놨지만 이게 깊게 적으려고 하니까 복잡해가지고 복잡해서 이렇게 안 읽는 걸 보면 사실은 물론 표시하지만 단순성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다 길게 적으려고 하면 항상 좀 복잡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렇게 적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데 이렇게 간단하게 찍어서 나타내지만 대부분은 이라고 보면 시스템이라는 말이 붙었다는 것을 뭐로 보면 되겠어요. 시스템이라는 말이 붙었다는 것은 이제 R이라는 것은 어떤 모임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집합이라는 거. 그에 말이야. 예를 들어서 자동차의 부품들을 모아놓는 거거든. 자동차의 부품들이 결합이 되어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완전히 갖추었다는 거예요. 나라라고 하면 이 하나 개개인, 나라를 구성하고 있는 개개인이라고 생각하고 이것들이 한 나라라고 생각하면 이 나라 안에서도 공장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공장도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어떤 산업도 이루어지고 어떤 농업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이 유기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그러한 어떤 생태계가 만들어진 그런 상태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움직이는 세계를 보는 것이 이거라는 거죠. 그래서 움직일 수 있는 움직이는 어떤 생명 자체로 보는 것이 시스템이가 말일 것 같다는 것은 하나하나 그냥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신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어떤
유기적인 생명체와 비슷한 어떤 존재를 리얼 넘버 시스템이라는 말 붙여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 책에서 계속 그냥 리얼 넘버 하지만 대부분은 사실은 리얼 넘버 시스템이고 리얼 넘버 시스템인데 리얼 넘버 시스템이라는 거 이렇게 복잡하게 적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좀 귀찮다 보니까 그냥 리얼 넘버 뭐 때려고 리얼 넘버 뭐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시면 사실은 리얼 넘버 시스템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한번 좀 강조를 하고 리얼 넘버 시스템을 보면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수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표현이 참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어제도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 표현하는 방법은 수로 나타낼 수도 있고 직선상위점으로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지금 3페이지 봅니다. 3페이지의 표현 방법 3페이지에서는 수와 직선상위점으로 나타낼 수 있고 직선상위점으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또 다른 구시 수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점이 있죠. 그래서 무수히 많은 실수가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수에서 실수, 두 개의 실수로부터 새로운 실수를 만드는 방법으로서 더하기하고 곱하기가 있겠고 실수 리얼 넘버 시스템이 갖고 있는 수많은 지금까지 발견되는 성질들도 있고 발견되지 않는 성질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리얼 넘버 시스템에서 A다, B나 B다, C나 그런 것이 분리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러한 성질들은 잘 알려져 있고 이거 말고도 리얼 넘버 시스템이 갖고 있는 수많은 성질들이 있을 건데 무수히 많습니다. 사실 무수히 많은데 현재 수학자들이 알고 있는 것도 있고 아직까지 발견이 안 돼서 나중에 좀 더 시간이 지나면 발견될 그런 또 정리들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페이지 4, 5, 6페이지에 리얼 넘버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4, 5, 6페이지에 있는 성질로부터 모든 리얼 넘버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를 논리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4, 5, 6페이지에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리얼 넘버 시스템 가치가 된 모든 것들을 기본적인 것들을 만들어놨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다시피 함수는 무수히 많지만 기본적으로 무수히 많아요.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몇 가지 한 6-7가지 이거 8가지 정도 되는 이 함수를 바탕으로 해서 사칭연산, 인버스를 해서 얻어지는 수많은 함수들을 가지고 그 마찬가지로 리얼 넘버 시스템 갖고 있는 수많은 성질에도 기본적으로는 방금 내준 프린트물의 4, 5페이지에 있는 유한 개의 성질만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게 논리적으로 기록을 시켜서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사실은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생성자로서 두 번째 생성자로서 덧셈에 대해서 기한법칙, 기하법칙, 항동은 0이 있고 덧셈에 대한 역개념이 마이너스이고 곱하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기한법칙, 기하법칙, 항동은 여관에 있는데 역개념 나누 곱하기에 대한 역개념이 나누고 곱하기에 대해서 0에 대해서는 요건이 없다죠. 그리고 더하기하고 곱하기 두 개 사이가 관계가 없으면 수학이 재미가 없죠. 두 개가 따로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더하기 곱하기 사이의 관계가 분배법칙으로 주어져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또 편방법, 생성자, 그 다음에 비교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퀄이 갖고 있는 성질과 부동으로 갖고 있는 성질 중에서 이퀄이 갖고 있는 성질이 수없이 많은데 사실은 이퀄이 가지고 있는 성질들을 한 10개 안으로 추려서 나타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퀄이 갖고 있는 주요한 성질들은 리플렉시브, 시메트릭, 트랜스티브, 한글로 어떻게 번역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영어로 적어놨습니다. 이런 성질들이 있는데 뒤에 페이지에 리플렉시브, 시메트릭, 트랜스티브, 무엇인지 4페이지 중간 부분에 나와 있는 아랫부분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아랫부분에 티어럼, 그래서 이퀄의 성질, 부동의 성질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 그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질로서 생성자와의 비교의 개념, 그 생성자 사칭연산하고 비교라는 건 부동호, 예를 들어서 덧셈하고 부동호 사이의 관계, 어떤 관계가 있겠습니까? 덧셈과 부동호 사이의 관계는 예를 들어서 기본적인 성질은 A, 이런 관계가 일단 있어서 A가 B보다 크거나 하고 C가 D보다 크거나 이렇게 된다면 예를 들자면 동일한 숫자인 A 더하기 C나 B 플러스 C나 C를 동일하게 곱해서 더해주더라도 부동호가 바뀌지 않는다든가 예를 들어서 이런 앞에 생성자와 비교 사이에 어떤 성질들을 또 곱하기에 대해서 표현을 어떻게 될 것인가. 곱하기 때는 일반적으로 이게 항상 셈이 곱하기 바뀌면 항상 성이 가지면 안 된다고죠. 그래서 양수냐에 따라서 달라지겠고 그 다음에 잠깐만 3의 2번, 3페이지 3의 2번에서 중요한 거 맨 마지막에 제출되어 있는 트리코토미, 여기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트리코토미는 무슨 뜻입니까? 세 개로 나눌 수 있다. 코토는 자른다는 거죠. 세 개로 나눈 뜻인데 코토미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면
어떤 실수 A를 갖고 오더라. A가 어떤 실수라고 할 때 A는 항상 0보다 크거나 0이거나 이 세 가지 중에 하나가 증가한다는 거죠. 이 세 가지 중에 하나. 세가지 중에 하나만 항상 생산한다는 게 트리코텀이라고 부릅니다. 증명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죠? 메서는 트리코텀이 4페이지 밑에 띄어갑니다. 4페이지 제일 밑에 트리코텀이 가 있는데 증명하라고 10초 안에 증명할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10초 안에 증명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10시간 정도, 10시간 들였다 봐도 증명이 못할 것 같기도 하고 그럴 겁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가 리얼 넘버 시스템을 여러분들에게 구성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선생님이 직접 수업을 하면서 하나씩 가르치시면 정말 좋긴 한데 그래도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적어도 보통 한 2주 정도는 수업을 해야만 여러분들이 리얼 넘버 시스템을 다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증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어쨌든 상당히 중요한 부분은 틀림이 없어가지고 언급을 하는데 증명을 여기서 다루고 이렇게 리얼 넘버 시스템이라는 걸 만들어 나가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너무 힘든 조금 부분이 있어가지고 개인적으로 관심 있는 학생은 한번 찾아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 정도 그냥 지식적으로 여러분들이 현재로 생각하시면 충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과 상당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된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완비성이라는 것이 3페이지 4의 2번으로 다시 한번 들어봅니다. 3페이지 4의 2번 보면 완비성 컴플리트니스라는 거 있습니다. 페이지 4의 보면 완비성이라는 거 컴플리트니스가 있죠. 컴플리트니스는 액션이라는 말을 합니다. 이제 뭐 간단히 하면 좀 해야 되는데 컴플리트니스 액션이라는 것 때문에 극한이라는 개념이 뭔가 있었어요. 극한의 개념은 실수하고 유리수를 제시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실수는 덧셈에 대해서 닫혀 있고 실수의 집합상에 덧셈에 대한 교환법칙, 결합법칙, 항등은 다 존재하는 거죠. 이 실수에 대해서 실수로 유리수로 바꾸더라도 여기에 있는 성질들이 유리수에 대해서 거의 그대로 같습니다. 사실은. 근데 실수의 집합하고 유리수의 집합하고 차별화해주는 것이 바로 컴플리트니스 액션입니다. 컴플리트니스 액션. 그리고 유리수의 집합에서는 극한값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물론 어그지를 어떻게 정의를 하려면 하는데 불가능하진 않아요, 사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이것을 자연스럽게 보지도 않고 유리수의 집합상에는 극한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실수의 집합상에서 항상 극한을 정의를 하고, 그래서 이제 극한의 개념이 놓을 수 있도록 있는 극한이라는 개념을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실수의 집합이 컴플리트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 부분이 조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중학교 시간은 서로 다른 두 유리수 사이에는 새로운 유리수하고 새로운 무리수가 작용될 수 있다는 이 개념하고도 밀접하게 관계는 되는데 정확히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컴플리트니스 액션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5페이지 중간 이하부터 5페이지에서 페이지 나와가지고 6페이지에 컴플리트니스 액션이 나옵니다. 컴플리트니스 액션이 무엇이냐, 그리고 컴플리트니스 액션은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어쨌든 우리가 3페이지에 실수가 갖고 있는 주요한 성질들은 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표시가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생성자와의 비교의 관계에 대해서 4페이지 내용을 쭉 읽어보면은 여러분들이 보면은 이거 당연하고 내가 이미 다 알고 있는 거 다 자연스럽게 다 사용했는 건데 이렇게 좀 이걸 이제 히어럼이라서 일단 증명하려는 거죠. 증명하라고 하고 다 알고 있는 것을 왜 이걸 증명해야 되지? 증명하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상당히 당혹스러울 겁니다. 당혹스러운데 그냥 현재로 간단히 여러분들 그냥 매출하게 그냥 하다 다루시면 되겠어요. 실수의 구성을 여러분들이 실수의 구성을 아직 배우지 않았다 보니까 그냥 그렇구나 하고 고기를 끄덕이는 정도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뭐 5페이지 위에 부분을 읽어보면 뭐 이미 너무나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알림을 위해서 이렇게 사용을 해왔던 개념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5페이지 중간이하고 이제 컴플리트 리셋시험을 설명하기 위한 개념 준비 단계입니다. 컴플리트 리셋시험이 무엇인가 그냥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오토바운드 또는 바운디드 어버브라는 개념이 이제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5페이지 디피니션 중간을 잠깐 보겠습니다. 질문 있습니까? 혹시? 내일 집에 갈 가능성도 있는데 집에 가는 게 학교에 있는 것보다는 편하게 안 나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등수로 가는 게 선생님들은 그냥 학교에 있으면 안 돼도 선생님들도 개인적으로 한번 대구하우스의 선생님이 수업을 집에서 할 수 있는 옵션을 주면 선생님들이 대부분 집에서 수업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집에 있는 게 아무래도 편하죠. 편합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에 대한 효율성의 측면에서는 또 사실 다른 문제라 가지고서 조금 효율성은 사실은 대면 수업이 일반적으로 좀 더 낫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어쨌든 예전에 어떤 여러분 선배가 그랬더라고요. 학생이 무슨 말 집에 이제 방학 때 학교에 있는 게 집에 있는 것보다 더 낫대요. 저희는 이유를 물으니까 이유가 뭐겠어요? 집에 있으면 엄마가 아침에 줬던 반찬을 점심 저녁 때 거의 비슷하게 그대로 내서 학교 오면 아침 점심 저녁에 반찬들이 좀 바뀌는데 집에 있으면 아침에 먹었던 반찬이 점심 저녁에 그대로 나오고 이래야 돼서 지린다면서 그래서 밥 먹는 것 때문에 차라리 학교에 먹게 또 이런 이야기를 하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 학생 이름이 이동재라는 학생인데 이동재 2학년 학생 중에도 이동재라는 이름 갖고 있는 학생 있죠? 없나? 2학년이죠. 데피니션 만들어서 오토바운드 그냥 페이지 5페이지입니다. 페이지 5페이지 S가 실수의 부분 입학으로서 공식적이 아니라고 가정했을 때 어떠한 U라는 것이 어떤 대단한 실수로서 어떠한 X보다도 U가 크거나 같을 때 X의 원소보다 크거나 같을 때 X를 바운디드 어버브 또는 오토바운디드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고 그리고 이때 특히 U를 가지고 먼저 오토바운드라고 합니다. 이걸 오토바운드 첫 번째 데피니션이고 그 다음에 리스트 오토바운드 또는 스프링어의 개념을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U가 스프링어이라는 것은 특별한 말이 없더라도 숫자는 문자로 적는 거 실수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생략하고 조금 안 되겠습니다. 실수라는 거는 U가 U로 할 때 이제 U를 가지고 어떻게 나타내냐면 S 또는 LUBX라고 나타내려고 합니다. 또는 스프링어만 대신에 리스트 오토바운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두 가지 조건은 첫 번째로서 U가 오토바운드가 돼야 되고 리스트 오토바운드가 좀 더 표현을 대한 거죠. 오토바운드 중에서 제일 작은 걸 다 해보면 되겠습니다. U가 오토바운드가 되고
S의 어떤 원수보다 U가 크거나 같아야 되고, 그리고 어퍼 바운드 중에서 제일 작다는 건데, V가 이미의 V가 어퍼 바운드라고 하면은 어퍼 바운드 오버 S 그러면은 V가 U보다 크거나 같다. U 이런 조건을 먼저 할게요. U를 스프링원 또는 리스트 바운드라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본다면은 X가 X 플러스 1분의 2X 양수라고 생각한다면 이거는 어퍼 바운드를 같습니까? 이렇게 X가 양수일 때 그런 집합을 생각하면 실시분 집합이 되고 X가 예를 들어서 X가 1이 되면 2분의 2가 돼서 1이 된다고죠? X가 2가 되면 3분의 4가 된다고죠? 이렇게 되면 X는 어퍼 바운드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김정민 어퍼 바운드라고 할 수 있어요? X는? 이것만 봐서는 잘 모르겠어. X가 양수라고요. 이건 항상 1을 쓰지 못한다니까. 이거가 뜻다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정리 맞춰주기 위해서 이코를 또 넣어줍시다. 이코를 넣는다고 해서 틀리진 않고요. 틀리진 않으니까. 그래서 이라는 것이 거기서 어퍼 바운드가 된다는 거죠. 이만 어퍼 바운드가 아니라고 루트고 이런 것들 전부 다 이런 숫자들 전부 다 어퍼 바운드가 되는 거죠. 이 중에서 리스트 어퍼 바운드는 뭐가 될까요? 이런 게 무수히 많은 어퍼 바운드는 보통 하나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어퍼 바운드 하나 있다고 하면 무수히 많겠죠. 그죠? 그보다 더 큰 숫자는 전부 다 어퍼 바운드가 되니까. 그죠? 리스트 어퍼 바운드는 수베스는 박현우 얼마입니까? 맞습니까? 리스트 어퍼 바운드는 사실은 스프링홈이라는 개념은 뭐하고 비슷한 개념이에요. 사실은 상당히 좀 처음이라서 좀 여러분들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최대값하고 비슷한 개념입니다. 최대값, 집합S의 최대값하고 유한집합이라면 집합S가 유한집합이라면 스프링홈이 정확히 S가 유한집합이라면 스프링홈은 S의 최대값입니다. 정확히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최대값이라는 개념은 좀 더 일반화인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사실 유한집합에서의 최대값 개념은 일반화한 것이 스프링홈이라는 개념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근데 이제 집합S가 무한집합이라고 하면 무한집합 중에서는 최대값이라고 부르기가 사실 숫자 1이라는 것이 집합S의 최대값이라고 부를 수는 없죠. 직관적으로 볼 때. 왜냐하면 이거 여기에 속하지 않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그런데 이제 최대값하고 최대한 비슷한 개념이다. 스프링홈은 최대값하고 정확히 같지는 않지만 최대값하고 아주 비슷한 개념이라 여러분들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이 집합의 어떤 원소를 갖고 오더라도 항상 2를 넘어서지를 못하고 어퍼 바운드 중에서 제일 작은 값이 스프링홈이라고 보면 되죠. 그래서 좀 쉬었다 합시다. 조금 쉬었다고 하고 좀 한 5분 정도 쉬었다가 좀 빨리 맞춰줄게요. 대신에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맞춰서 화장실 가는 학생들 다녀오고 바랍니다. 선생님 여러분들 알겠죠? 마을에 뭐가 있느냐면 우리 마을 지평으로 가면 강이 있었어요. 강폭이 대략 한 200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여기 이제 갯벌이 있고 그리고 여기 갯벌이 있고 그랬는데 강이 이렇게 뭐 완전히 산은 아니었거든. 근데 어쨌든 이런 강이 있고 여기는 산이고 그거든. 그리고 마을이 있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친구들하고 선생님 비슷한 나이 때 친구들하고 이렇게 강 주변에 가서 한 1월 중순쯤이었는 것 같아요. 1월 중순쯤에
그 주변에 다니면서 물고기가 사실 이제 잡기가 어려운데 이제 얼음이 어떻게 얻어내냐면 얼음이 이러한 모양으로 얼음이 중간에는 얼음 일부는 녹아 있고 얼음이 중간에 일부는 이렇게 얼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친구들하고 얼음이 좀 위험하다고 전부 다이 주변에서 좀 놀다가 와서 시간이 한 이때쯤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놀다가 선생님은 그때 한 10명 정도의 친구들이 놀다가 오죠. 선생님은 여기서 놀다가 오죠. 얼음이 깨지는 바람에 한 달 있다가 오죠. 물에 빠져가지고 이만큼 이만큼 물에 다 빠져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상당히 춥겠죠. 그래서 성향으로 붙여갖고 있는데 친구들 나머지 친구들이 우리 저쪽에 한번 건너가 보자 모험심을 발휘해서 한번 건너가 보자 하면서 열심히 건너가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위험한데 그런데도 막 참고서 건너가더라고요. 건너가서 신나게 놀더니만 한 30분쯤 있으니까 다시 내려오더라고요. 친구들이 내려오는데 어떻게 됐겠어요? 선생님 여기서 강을 건너기 전에 다리가 물에 빠지니까 전부 다 호수에 죽더라고요. 친구들이 전부 다 정명주 발 빠져서 하면서 호수에서 놀리면서 그러더니만 친구들이 강을 건너갔다고 불과해서 한 30분 만에 이 얼음이 중간에 떨어져서 가지고 내가 떨어졌는데 그리고 어떻게 됐겠어요? 전부 다 중간에 오다 보니까 강을 건너는데 강폭이 수심이 한 1.5m 전으로 제일 깊은 데는 한 2m 가까이 되는 그런 게 있거든요. 애들이 저희 전부 다 그래서 선생님은 놀릴 때는 고수가 있는데 갔다가 오는데 얼음이 깨져 있으니까 전부 다 어쩔 수 없는 거야. 전부 물에 풍덩 빠져들어가지고 사실은 그죠? 이 정도 날씨만 되더라도 여러분들이 물속에 들어가서 한 1분 정도만 있어도 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낄 겁니다. 여러분들이 막 살까지 찢어지는 듯한 엄청나게 고통스러워요. 이런 고통은 그런 거고 사람은 착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느꼈던 기억이 납니다. 또 다른 기억 중에 한 가지가 초등학교 3학년 때였는데 이 초등학교 3학년 때 2학기 때 이제 옆자리에 보면은 이제 선생님이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 글을 못 읽다가 3년 돼가지고 글을 읽기 시작했어요. 한글을 읽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좀 바보였던 애가 약간 이제 바보의 그걸 좀 벗어나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옆집에 옆자리 중학교 2학기 때 그 9월달쯤 되면 운동이 연습이라고 해서 시골에서 학교에 가면 이제 오전 수만 오후에는 운동회 그때는 여러분들 덤버링이라고 들어봤어요? 덤버링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계체도 비슷한 여러 가지 그 학부모님들 모시고 가슴 한다고 준비해가지고 여러 가지를 했었어요. 행사들 준비 기간 이런 걸 갖고 있는데 어느 날 이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오늘 내가 내 기분이 좀 안 좋다 이러면서 그러더니만은 그래서 니한테 좀 맞자 이러더라고요. 왜 내가 니한테 맞아야 되나 이러니까 그냥 내가 기분이 안 좋기 때문에 니한테 좀 맞아야 된다 이러면서 이제 학교 마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이제 집을 가는데 이 친구의 집은 학교가 일단 이쪽 방향이에요. 선생님 방향 이쪽 방향 방향이 분명히 다른데도 불구하고 이 선생님 따라오더라고요. 선생님 집에 가는데 따라오더니만은 한 10분 넘게 따라오더니만은 갑자기 뒤에서 다리를 들어서 너무 떨리더니만은 머리를 잡고서 이걸 한쪽 머리를 딱 잡더니만은 기를 가지고 바닥에다 너무 문질러가지고 이제 피가 막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전비라는 거죠. 부모님들이 가만히 안 있겠죠. 그때는 시골이고 이러니까 하는데 내가 이 친구한테 뭔가를 잘못했느냐? 잘한 하나도 없거든요. 참 이 나쁜 친구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며칠 지나서 어떻게 됐겠어요? 며칠 안 지나가지고 애가 되게 우울하더라고요. 갑자기 우울해져서 그래서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죠? 이 친구의 동생이 이 친구가 뱀을 가지고 던지는데 뱀을 해가지고 뱀을 물려가지고 성공을 따라내도 안 했어요. 근데 성공 하나 날아가 버렸죠.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이 비슷한 일들이 뭐죠? 사실 선생님 많이 겪었어요. 군대 갔을 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선생님을 좀 괴롭히던 스님이라고 해야 되나? 나중에 영신 가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은 참 착하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느꼈다는 그 기억이 참 생각납니다.
장문학기 좀 많은 것 같아서 잠깐 이야기를 했고, 어쨌든 스프리멈이라는 개념은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고, 최대값을 좀 일반화한 개념입니다. 여러분 가르치면서 무한집합에서는 일단 집합에서 무한집합이라면 최대값이 항상 존재하지는 않는데, 최대값하고 최대값하고 가장 비슷한 개념을 억수로 만들어내니까 이 스프리멈이라는 개념입니다. 어퍼바운드 중에서 제자한 것을 스프리멈으로 정의를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런데 이제 컴플리트 리셋션이 보상해 주는 것도 무엇이냐 하면은 컴플리트 리셋션이라는 것은 어떤 집합 S가 공집합이 아니고 실수의 부분 집합, 제가 실수로 구성되어 있는 집합으로서 S is bounded above라면 항상 리스트 오브 바운드가 존재한다. 리스트 오브 바운드 또는 스프리머하고 S가 항상 존재한다는 것을 보상해주는 정리가 액션이라는 것은 사실은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참인 것처럼 보이는데 증명이 불가능한 것을 공미라고 부릅니다. 공미라고 부르는데 컴플리트니스 액션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 성질이 성립하지는 않고 방금 맞았고 집합X가 이런 집합이라면 어퍼바운드가 있다면 어퍼바운드 중에서 제일 작은 값이 이런 집합이 있는데 이제 유리수 실수일 때만 있겠습니다. 집합이 실수가 아니라 집합 X가 유리수 R을 가지고 유리수의 집합으로 바꿔놨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스프리멈이라는 것이 항상 유리수로서 존재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유리수가 아니라 무리수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기가 굉장히 곤란하다는 거예요. 스프리멈 OS가 실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실수의 집합을 유리수의 집합으로 바꿔버리면 이게 성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알겠어요? 네. 그래서 이것이 컴플리트 리셋션이고, 컴플리트 리셋션과 사실은 그 밑에 나와 있는 아르키메디안 프로퍼티하고 동시가 되는데 6페이지 밑에 띄어서 아르키메디안 프로퍼티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은 이게 히어럼이라고 적혀 있다는 것은 증명할 수 있다는 뜻이죠. 이제 어떠한 실수보다도 아르키메디안 프로퍼티라는 것을 보면 X가 어떤 실수일 때 아르키메디안 프로퍼티는 X가 어떠한 실수를 갖고 오더라도 이거보다 더 큰 자연수를 항상 잡아낼 수 있다는 것. X보다 더 큰 자연수 N은 존재한다. 증명하려면 어떻게 증명하면 됩니까? 한 줄로 증명할 수 있어도 사실은 N X의 가우스 절대가 더하기 1로 잡아주면 된다. 이렇게 하면 증명 끝 이러면은 만약에 이게 시험 문제로 나왔는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줄 딱 적어놓으면 나는 그렇게 맞았다 이러면은 그렇게만 매우 심하게 돼서도 증명이라고 할 수 사실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왜 이걸 증명이라고 할 수 없는지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이게 증명이 안 되는지. 어쨌든 이게 사실은 동시에요. 컴플리트 리셋션으로부터 아르키메디안 프로퍼티를 증명할 수 있고, 아르키메디안 프로퍼티로부터 사실 리스트 오브 바운드 프로퍼티도 유도하는 게 사실은 가능한데,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상당히 좀 많은 부분을 이야기해야 돼가지고 좀 시간적으로 수입도 충분하지 않은 것 같아서 그냥 이런 사실이 있다 이 정도만 여러분들 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고 리미트 앤 데리베티브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극한에 대해서 이제 페이지 7페이지로 넘어가서 극한은 함수에 대한 이야기다 보니까 앞에 나오는 거 무슨 얘기 있다고 보는데요. 극한의 정의하고 그 다음에 극한은 어떻게 표현하겠습니다. 식각을 했고 이런 점에서 극한을 파악을 해줘야 되겠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함수에 대한 이야기가 되다 보니까 전체적인 구조로서도 일단 정의와 표현을 살펴봐야 되겠고,
함수를 나타내는 방법은 이제 식과 그래프가 있어서 시관점과 그래프의 관점에서 극한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여러분들이 봐야 되고 그 다음에 함수에서 새로운 함수를 만드는 방법으로서 사칙 연산이 있고 합성과 인버스가 있고 그래서 극한도 마찬가지로 극한에 대한 함수를 두 개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눴을 때 극한이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봐야 되고 그 다음에 컴포지션, 합성하고 인버스의 개념 이런 것도 또한 마찬가지로 봐야 되고 이거 이제 크기 관계를 비교를 해볼 수가 있는데 이것이 이제 관련되는 정리로서 스퀴드 세럼 또는 샌드위치 세럼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우리 한글로는 옛날 뭐라고 그러더라? 차이값 정리는 중간값입니다. 하는 거고 뭐라고 그러더라? 샌드위치 잘안 걸린다. 샌드위치 샌드위치 정리? 샌드위치 정리. 샌드위치. 그다음에 조인경 그다음에 이제 분류하는 것을 이제 분류 극한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하면은 이제 분류를 해가지고 우극한과 정확한 것 등등등 이렇게 있습니다. 일단은 정의학 표현에 대해 사칙명상과의 관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번 시간에 살펴볼 예정인데 10페이지 밑에 보면은 직관적인 관점에서 이 극한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읽어보면 될 것 같아서 선생님이 설명을 따로 하진 않겠고 8페이지 중반 이하부터 좀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나와 있고 이제 리미트 x가 a 가까이 갈 때 이것을 x가 a 가까이 갈 때 함수 f의 극한값이 n이다 이렇게 해봅니다. x가 a에 점점 가까이 갈 때 뭐 시간적으로 fx의 값이 l에 무한히 가까이 간다 이런 뜻을 갖고 있고 x가 a 가까이 갈 때 함수 f의 극한값은 n이다라고 보는데 이 시간적인 관점에서 생각을 하면 요게 좀 중요하다. 우극한 정확한이라는 개념도 있고요. 그래서 우극한 정확한 동시에 같이 한번 써보겠습니다. 리미트 x가 a 플러스 리미트 x가 a 마이너스 이거랑 뭐냐면 x가 a에 충분히 가까울 때 이런 뜻입니다. 시간으로. 여기서 주의할 부분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 오른쪽에 있는 부분입니다. 오른쪽에 여기서 세 개가 있는데 중요한 부분으로서 어떤 부분을 주의를 해줘야 되느냐 하면 단 x가 a에 가까운데 제 위의 경우에는 x가 a하고 같지는 않아야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x가 a하고 같지는 않으면서 그다음 두 번째는 x가 a보다 크면서 플러스가 아니면 a보다 큰 쪽에서 x에 가까이 간다는 뜻입니다. x가 두 번째는 x가 a보다 크다. 이퀄 빠졌다는 게 중요합니다. 전부 다 이퀄이 다 빠져 있어요. x가 a보다 크다는 거는데 그러면 x가 a에 가까이 갈 때 x가 a에 아주 가까운 값이 나면 x가 a에 아주 가까운 값인데 단 여러분들이 위에서 첫 번째 보면 x가 a하고 같지는 않다는 걸 가정하고 두 번째는 x가 a보다 크기 때문에 이퀄이 빠져 있기 때문에 전부 다 어느 경우에든 간에 세 가지 모두 다 x는 a가 아니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어요. 그죠? 알겠습니까? a하고 같지 않다는 거.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면 이것을 놓치는 바람에 막 문제 풀거나 이런 채점을 보면 중간고사 채점을 보면 이 개념을 놓쳐가지고 엉뚱한 실수를 하는 학생들을 선생님이 상당히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걸 놓치는 학생들이 많아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은 이제 페이지 9페이지 example을 보고서 여러분들 좀 잘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example 보면은 일단은 습관적인 관점에서의 데피니션하고 엄밀한 데피니션까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따가 예를 들어서 페이지 9에 그래프가 보면은 엑스의 그래프가 기록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그려져 있다고. 그리고 요점이 요점이 2고 요점이 1이고 요점이 3이고 그죠? 요점이 1이고 그리고 요점이 대충 한 1 정도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된다면 이때 y프의 fx의 그래프가 이런 모양으로 그려졌다. 이러면 리미트 x가 문제에 나와 있다고 gx라고 되어 있다. gx라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리미트 1번에 보면 리미트 gx가 x가 2보다 위에다 마이너스를 하고 그냥 오른쪽에다 마이너스를 합니다. 크게 관계없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gx 그래서 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x가 a 마이너스라고 할 때는 x가 1보다 뜯다고 했다고. 그래서 이거는 a 마이너스로 붙어 있어. 이것은 e 마이너스라고 해서 요 개념이라고 하는데 이거 뜨던 데서 여기에 가까이 하는 요 점은 돼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가까이 하는 개념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A번이 요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보면 되겠습니다. X가 2하고 같지는 않지만 2에 점점 가까이 갈 때 GX가 어떤 값이 가까이 가느냐를 보면은 3에 점점 가까이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3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B번을 보면은 B번을 본다면은 B번은 리미트 GX가 X가 2보다 큰 쪽에서 가까이 가죠. X가 2에 플러스 GX 이보다 큰 쪽에서 2에 점점 가까이 가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요점은 빠집니다. 빠지면 그래프를 볼 때는 이렇게 가까이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가까이 가서 GX가 2에 가까이 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C번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이제 우극한과 자극한이 있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A 플러스로 해가지고 우극한, 우극한이라고 그러고 밑에 거를 자극한이라고 합니다. 레프트핸드를 이렇게 자극한. 왜냐하면은 왼쪽에서 가까이 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보다 적은 쪽에서 가까이 가면 왼쪽에서 가까이 가기 때문에 자극한, 여기서 우극한, 오른쪽에서 가까이 가기 때문에 이렇게 그러는데 자극한과 우극한이 모두 같아야만 극한 값이 존재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개의 값이 틀린 거죠. 두 개의 값이 틀리기 때문에 극한 값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저희가 그래서 x가 2보다 2에 가까이 가대요. gx의 극한 값은 존재하지 않는다. 두 개가 같아져야만 극한 값은 극한 값이 존재한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5에 대한 이야기도 또 나온다죠. 리미트 그 다음에 비슷하게 하죠. 리미트 gx가 D번의 극한을 생각한다면 리미트 x가 5 마이너스 gx는 5보다 적은 쪽에서 5에 가까이 간다고 생각하면 5가 여기 가네. 5에 점점 이렇게 가까이 간다. 두 개를 나타낼까요? 두 개를 나타낸다면 이것은 5보다 적은 쪽에서 가까이 갈 때 gx의 값이 점점 2에 가까이 간다는 것을 알수 있죠. 그래서 2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2번도 동그라미 두 개로 나타낸다면 이렇게 5보다 큰 쪽에서 두 개로 나타낸다면 이렇게 해가지고 비슷하게 리미트 x가 5 플러스 gx도 또한 2가 된다는 것을 알죠. 그래서 두 개가 같이 오죠. 두 개가 같기 때문에 이것이 리미트 x가 5에 가까이 갈 때 gx의 극한과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면 두 개 모두가 같아져야 같기 때문에 2라고 볼 수 있고요. 그에 비해서 G5는 사실은 요같이 해가지고 1좀 되는 것 같아요. 1이 돼가지고 함수값하고 이걸 함수값이라고 해서 이 함수값하고 각각이 틀리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틀리게 되는 경우가 이렇습니다. 뻥 뚫려있는 구멍이 나있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보여지는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멍이 생기지 않고 그래프가 매끈하게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데를 이제 커넥티드, 컨티뉴어스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 개념을 우리가 아마 금요일 시험이나 아니면 다음 주쯤에 본격적으로 공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10페이지에 극한의 데피니션이 있어요. 데피니션 1번을 잘 알아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액션 데이터는 또 이제 공식적으로 정리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함수 F가 극한해요. 여기서 함수 데피니션으로서 F가
펑션은 오퍼넌트를 컨테이닝에 A를 포함하고 있는 어떤 오퍼넌트를 상에서 정의가 되어 있다. 이 부분이 사실 상당히 중요합니다. A를 포함하고 있는 어떤 오퍼넌트를 상에 정의가 되어 있을 때 A는 빠져도 됩니다. A에서는 정의가 안 돼도 되는데 어쨌든 이런 경우에 대해서 리미트 x가 A에 가까이 함수가 fx에서 전값 10이라는 것은 이와 같이 정의를 한다. 이로 주어진 양수 epsilon에 대해서 어떤 양수 델타가 존재해서 어떤 조건을 만족하느냐 하면은 시대 implies fx 어떤 양수 엑셀론이 아무렇게나 주어질 양수 아무거나 주어질 때마다 이 엑셀론에 따라서 델타가 일반적으로 바뀝니다. 엑셀론이 주어질 때마다 아래 조건, 이 조건을 만족하는 양수 델타가 하면 함수의 계속한값, A의 계속한값이 L이라고 부르는데 이 조건을 보면 이 조건은 X하고 A의 차이가 되죠. X는 A의 제곱하면 X와 A의 차이가 이보다 크고 델타보다 작다면 X의 차이가 X하고 L의 차이가 또한 엑셀론보다 적다. 이 조건 안에서 이것이 성립한다 이런 뜻인데 그러면 이거 직관적으로 공부했던 극한 개념하고 잘 매치가 되는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김진호 학생 매치가 되는 것 같아요? 직관적인 관점에서 데피니션이 보니까 그래 좋다. 데피니션 정말 아주 자연스럽고 잘 이해가 된다. 뭐 이렇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은 거. 그렇지 않은 거 아니고요. 많은 학생들이 그렇게 느끼는 게 당연합니다. 사실 좀 분석이 필요한데 조만간에 분석을 하도록 하는데 사실은 이 epsilon은 그냥 양수, 그냥 달 epsilon도 양수고 델타도 양수라고 적혀져 있는데 epsilon은 사실은 0에 아주 가까운 양수, 뭐 0.0001 뭐 예를 들어서 델타도 0에 아주 가까운 양수, 0.000001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아주 양수, 그냥 양수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아주 0에 가까운 숫자라고 생각하고 이걸 이해하면은 이해를 한번 해봅시다. 엑셀 델타가 왜 0에 가까워야 되는, 아주 0에 가까운 숫자가 돼야 되는 부분은 나중에 좀 설명을 하고, 그렇다고 생각하면 이 말은 어떻게 해요? 델타가 0에 아주 가까운 숫자라면 이것을 의미하는 바는 뭡니까? x가 a하고 같지 않으면서 x와 a의 차이가 아주 작다는 의미를 갖고 있죠. 예를 들어서 델타가 한 1억분의 1 정도가 됐다. 이러면 x와 a의 차이가 상당히 적은 숫자라고 생각했죠. 그럼 x와 a의 차이가 상당히 적다면 엑셀론도 0에 아주 가까웁니다. 예를 들어서 1000억 정도 된다. 그러면 1000억분의 1 정도 된다. 1000억분의 1 정도 된다. x하고 l의 차이도 아주 작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epsilon하고 델타가 그냥 양수라고 쓰지만 사실은 좀 분석을 해보면 0에 아주 가까운, 0에 가까운 양수가 돼야 된다. 거의 0에 가까운, 거의 0에 되는 아주 작은 양수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가정을 한다면 x와 a의 차이가 아주 작다 하면 x하고 l의 차이가 아주 작은 숫자인 epsilon보다 더 적으니까 x와 l의 차이가 아주 작다. 0보다 크다는 게 또 상당히 중요해요. 시험 치면 항상 이런 걸 빼먹는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0보다 크다는 거 이것도 중요한데 이걸 빼먹는 학생들이 다수 있어가지고 강조합니다. x가 0보다 크다는 말은 x하고 a하고 틀리다는 말이 같지 않다는 말이죠. 같지 않다. 앞에서 강조했다시피 이 개념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x가 a하고 같지는 않으면서 x와 a의 차이, x가 a가 아주 가까운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x가 a에 가까우면서 x는 a가 아니라는 것이고, 이거는 x하고 l의 변한 것이다. 이런 것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분석을 사실 좀 해줘야 되고, 이것이 갖고 있는 의미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다음 시간에 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수업을 마칠까 하는데 혹시 질문이 있으면 하기 바랍니다. 질문이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